겉으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 뒤에 우리는 종종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라는 가면 뒤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그들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종류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뒤틀린 형태의 감정입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초라한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치심이 매일매일 그들을 산채로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서서히 파괴하는 감정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죄책감이란 공감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감정적으로 깊이 얽혔던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는 날이 오리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세계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건강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죄책감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실과 연민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도덕적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죄책감은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라는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이협하는 거대한 탐조등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갑니다. 이 가면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강력하고 성공했으며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 가면은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력감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조종, 모든 거짓말, 모든 잔인한 말들은 오직 이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스며들 때 그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장이 벗겨지고 있다는 공포, 즉 탄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 문화의 가장 어둡고 병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이 벗겨져 나약하고 상처받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고 교묘하게 조종하면서도 그 모든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평생 동안 피해왔던 수치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어기제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역시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혹은 누군가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지 않고 떠나버렸을 때 죄책감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배신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수 있는 존재로 비쳤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죄책감은 정체 탄로에 대한 공포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범죄 자체에 대한 뉘우침보다 체포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범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는 죄책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미지에 기반하며 자존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이다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진정한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사과를 한다 해도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깨어진 환상을 재건하기 위한 계산된 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이야기, 사회적 지위, 혹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면 죄책감은 불안과 분노의 형태로 스며 나옵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거나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필사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수치심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격렬한 전쟁터가 되고 평소 깊숙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은 내면의 혼돈이라는 형태로 솟아오릅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태연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무너지는 성을 재건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어울려주지 않겠다는 당신의 거부, 그리고 스스로를 치유하겠다는 당신의 결정.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으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도 아니고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진실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죄책감은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면 뒤의 진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책감을 이해하면 당신은 비로소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죄책감을 정의하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매듭을 풀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핵심적인 수치심과 마주하지 않는 한 그들의 죄책감은 언제나 당신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떠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며 깊은 내면의 혼란을 촉발하는 방아쇠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는 전부입니다. 통제를 통해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에고를 채우며 공들여 만든 이미지를 온전하게 지켜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관계 초반에 폭발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는 러브바밍, 상대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죄책감을 심어 조종하는 길트 트립, 벌을 주기 위한 침묵 치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분노 폭발까지. 이러한 전략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노력입니다. 이 전술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인형극의 줄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이 없다면 그들의 자아는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통제력의 상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타인이 자신의 우월감을 채워주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마침내 경계를 설정하거나 떠나버릴 때, 당신은 그들의 거짓된 자아를 움직이던 연료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그들이 쉽게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감정적 공백입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사과나 변화하겠다는 약속,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등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후버링을 시도하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일시적으로 당신을 다시 낚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생긴 균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종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점점 더 넓어집니다. 내부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이 상황을 불안, 분노, 그리고 마침내 죄책감으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아주 드문 취약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지.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 성찰이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과 분노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버림받았으며 정체가 탈로 났다고 느낍니다. 그들의 마음은 수치심과 비난의 폭풍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종종 외부로 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그들은 앙심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는 행동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당신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파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힘을 되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잊혀지고 무관한 존재가 되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그 공포가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뉘우침으로서의 죄책감이 아니라 실패로서의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완벽한 인물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를 좀먹는 죄책감은 수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수치심,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수치심, 자신의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수치심, 그리고 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처럼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내파하거나 폭발합니다. 내파는 우울증이나 고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발은 복수나 다른 곳에서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제력의 상실은 그들이 멈출 수 없는 감정적 부패를 촉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강인함이 그들에게 그토록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개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그들의 권력 기반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상실감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고 그들이 평생 피해왔던 진실, 즉 자신들은 무적이 아니며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통제력은 언제나 빌려온 것에 불과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죄책감의 핵심에는 깊고 부식성이 강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만의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연장선, 즉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비춰주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발생할 때 그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끔찍하다가 아니라 내가 약하고 결점 있는 사람으로 비쳤다. 이것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죄책감은 변장한 수치심이며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월한 인물보다 못한 존재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공감과 연결, 그리고 치유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죄책감은 그들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월함 이외의 것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전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그것을 투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회피하고 부정하며 사라집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이 내면의 수치심을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더욱 곪아가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침묵과 경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 관심,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연락을 끊고 당신의 경계 안에서 굳건히 설 때 당신은 그들의 조종 능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내면적 공황이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침묵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것, 즉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설치한 감정의 경기장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유기, 거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급원의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틀 전체의 붕괴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힘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말과 빌려온 정체성 위에 세워진 허술한 구조물과 같습니다. 외부의 인정과 타인에 대한 권력, 인식을 조작하는 능력이라는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부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자아는 거부, 책임 또는 무관심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닥쳐올 때 그들의 내면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미의 죄책감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노출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취약성을 다룰 감정적 도구가 없기 때문에 투사, 책임 전가, 분노 또는 철수와 같은 자기보호 행동에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야기한 피해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안녕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심리적 타격을 가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최악의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었고 당신을 영원히 망가뜨릴 만큼 강력했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믿음 위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강력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침묵, 당신의 회복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무능력과 더 나아가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그들의 무력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는 것은 그들이 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환상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환상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고통 위에 세우려 했던 제국을 해체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쓰여지지 않기를 바랐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온전하며 그들은 결코 그들이 생각했던 힘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 진실이 조용히, 끊임없이, 그리고 완전하게